월든. 우리는 필요 이상의 물건과 복잡한 생각, 그리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로 인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아무런 의지 없이 관성처럼 주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27의 젊은 소로는 덜어냄의 삶을 실천하고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월든 호수가 있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2년 2개월 동안 문명의 편리함을 뒤로한 채 가장 소박한 삶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얻은 통찰로 그는 자연과 일상의 기록, 고독과 사색,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 다듬어진 문학적 표현으로 자연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실천적인 자연주의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안정된 출세가도를 달리는 대신 목수, 조경가, 연필 제조공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신만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한 노동과 깊은 사색을 병행하며 스승이자 친구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의 토지 일부인 월든 호숫가에 스스로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월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고 인두세 납부 거부로 투옥도 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시민불복종은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과 마틴 루터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데 기여한 책이 됩니다. 그는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던 중 1862년 고향 콘코드에서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줄거리에 앞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로가 월든호수로 들어갔던 1840년대 중반은 미국 역사에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던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세워졌으며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는 것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로는 이 속도와 효율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두고 그는 들떠있고 신경질적이며 천박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물질주의의 팽창은 서부 개척 시대와 맞물려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집과 더 많은 가구를 갖기 위해 평생을 노동의 굴레 속에서 보냈습니다. 19세기 당시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랄프 waldo 에머슨을 중심으로 초월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직관과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직관을 통해 자연과 우주의 본질, 그리고 내면의 진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소로는 이 철학을 몸소 실천한 초월주의자였습니다. 이제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기에 각 챕터별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살아가는가? 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흙의 노예로 살게 했는가? 인간은 평생 동안 대략 9리터의 먼지를 먹을 운명이라는데 어째서 그들은 24만 제곱미터의 땅에서 나는 먼지를 먹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제 무덤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가? 그들은 앞에 놓인 그 같은 짐을 밀면서 한평생 살아가야 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조차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한 무지와 오해로 인한 부질없는 근심과 필요 이상의 거친 노동에 시달린 나머지 인생에서 더 달콤한 열매를 따지 못한다. 성장하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깨어있는 정신에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태양이 밝게 떠오른 사실을 잊지 않는다. 사람이 입은 옷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성실한 삶과 진지한 눈빛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배고플 때 과일을 따먹던 인간이 농부가 되었고 나무 아래를 피신처로 삼던 인간이 집을 돌보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밖에서 밤을 보내지 않지만 땅 위에 정착한 뒤로 하늘을 잊어버렸다. 무슨 일이든 남에게 아무것도 빌리지 않고 시작하기란 어려운데 무언가를 빌림으로써 이웃이 당신의 일에 관심을 기울일 기회를 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너그러운 행위일 수 있다.
소로는 현대인이 생존을 위해 너무 많은 물건과 땅을 소유하려다 오히려 그것들에 속박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스스로를 건사하며 영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2. 내가 살았던 곳과 거기에서 산 이유. 나는 왜 숲으로 들어갔는가? 해가 뜨면 호수는 밤에 입은 안개 옷을 벗어버렸고 그와 함께 여기저기서 부드러운 잔물결과 매끄러운 수면이 햇빛을 반사하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안개는 밤의 비밀 지폐를 끝낸 유령들처럼 살그머니 사방으로 흩어져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앞에 두고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익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고, 죽음을 맞았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삶이 너무 소중하여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한순간이라도 깊이 있게 살면서 삶의 정수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싶었다. 스파르타 사람처럼 강인하게 살아감으로써 삶이 아닌 것을 몽땅 물리치고 싶었다. 숲으로 들어간 소로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3. 독서. 읽는다는 것은 삶을 단련하는 일이다. 독서다운 독서를 하는 것,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책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읽는 것은 그 자체가 고귀한 수행이고, 여기에는 당대의 풍습이 평가하는 어떤 수행보다도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하는 것과 같은 훈련.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꾸준한 의지가 필요하다. 책을 쓰였을 때처럼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 읽어야 한다. 현인들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글과 삶을 통해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독서는 정신적인 훈련이라고 소로는 말합니다. 작가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노력한 만큼 정성을 들여 읽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껏 해왔던 독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4. 고독. 혼자일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고독만큼 편안한 친구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대체로 방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다. 사색에 잠기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늘 혼자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매우 혼잡한 강의실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사막 한가운데의 수도승만큼이나 고독하기 마련이다. 태양과 바람과 비, 여름과 겨울. 이 자연은 형언할 수 없이 순수하고도 자애로운 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과 활기를 준다. 내가 어찌 대지와 교감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도 부분적으로는 대지에서 나온 잎이고 부식토가 아닌가?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라면 고독은 자신과의 충만한 만남입니다.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고독은 필요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이는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5. 방문객들. 사람과의 거리에도 방식이 있다. 내 집에는 의자가 3개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다. 아, 그것이 문제였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늙고 허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은 주로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을 생각했다. 그들에게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찬 모양이었다. 하지만 위험을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도 없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죽은 듯이 살고 있다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들 테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달리는 사람과 똑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소로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관계와 인간의 근원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성찰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6. 콩밭. 결과보다 자연의 순리에 참여하는 행위여야 한다. 정작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자연 속에 깃든 너그러움을 인식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기쁨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행위다. 진정한 농부라면 다람쥐들이 올해 숲의 밤이 많이 열릴지 아닐지를 걱정하지 않듯 수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 밭에서 거둘 수확물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한 채 첫 열매뿐 아니라 마지막 열매까지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을 끝마칠 것이다. 7. 베이커 농장. 아름다움은 우리를 멈춰 세운다. 호랑가시나무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넋을 빼앗겨 자기 집마저 잊어버리며
너무나 아름다워서 맛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어지럽힌다. 8. 봄.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질리게 하지 않는다. 자연의 무한한 활력, 광활하고 거대한 지형, 난파선의 잔해가 흩어진 해안,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는 나무가 뒤섞인 원시림, 천둥을 머금은 구름, 3주 동안 계속 내려 홍수를 일으키는 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원기를 회복한다. 클로징.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여전히 빈곤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낍니다. 물건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삶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소로는 자연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해 보이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굳이 많은 물건과 공간과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채우려 했던 빈자리는 자연이 충분히 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상을 담은 책이며 월드노스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편리할수록 우리는 점점 자연과 홀로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는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의 일부인 존재여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소로의 문장들을 만나보세요. 월드노스의 맑은 물결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